제가 이게 꼼꼼하게 정리하진 못해가지고 횡설수설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게 영상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최소 3번이죠? 네, 3번 정도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검수를 못했네요. 횡설수설 할까봐 미리 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고민했던 건 이제 근육은 아니었고 골격이긴 했는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금방 문제가 궁금증이 풀리진 않았고 이제 계속 궁금증을 안고 있으면서 꾸준히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험이 쌓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랄까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아마 그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격이든 근육이든 생김새 이건가? 생김새가? 한글을 모르네? 그러면은 생김새구나.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봐주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생김새에 대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립근은 이거는 정확한 생김새는 아니에요. 단순화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골반이 너무 비틀어졌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뭐 요거를 갖고서 생각해 보면은 좀 근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립근이랑 근육이 이렇게 생긴 데는 기능적인 이유가 클 거라고 봅니다. 기능. 기립근의 기능은 뭘까요? 사실 그냥 기립근은 아니죠. 기립근의 풀네임은 척추 기립근이죠. 네, 척추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받치는 역할을 이야기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척추 기립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거죠.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 물론 금옥님 말씀대로 척추를 받쳐준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름 자체에 척추 기립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척추를 기립시키는데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를 기립시키는데 사용된다는 것 외에도 척추를 받쳐주는 기능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근육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외회전근이라고 해서 외회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된 기능이 있고 부가적인 기능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금옥님이 잘 짚어주신 거예요. 그 주 기능들을 주로 우리는 이렇게 기립시키는 기능, 받쳐주는 기능,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주기능과 부가적인 기능을, 그렇죠. 역시 횡설수설 하네요. 정리를 제대로 안 했더니.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려면은 근육의 기시와 정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한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미처 못 해봤다 해서 그냥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제가 어차피 통으로 올리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먼저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아마 공부의 진척?
근데 이런 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버리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들은 이야기에 좀 국한돼서 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위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일단 방송 나가셔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정리해 보신 후에 나중에 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셔도 아마 충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뭐 기시와 정제에 대해서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근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길이 끄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을 먼저 어떻게든 해놓지 않으면은 기립근이 왜 그렇게 생겼고 기립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그쵸? 내 생각이 있어야 남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지 남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이야기가 좀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따라오시기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먼저 갖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울타리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근육이란 무엇인가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거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정의를 한번 내리고 나서 이 정의가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화를 꾀하는 순간 달라진 게 아니라 틀렸다. 이전 것이 라고 생각하게 돼서 변화를 두려워한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발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이 늘어가고 접하는 게 많아지면서 이 정의는 더 포괄적인 정의로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변하면 안 되는데 이거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변화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틀린 것이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포괄적인 변화를 꾀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저는 근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전에는 그 골격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이죠. 운동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체 구성 물질이죠. 전에는 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격을 지지 기반으로 이용해서 운동하는 인체 구성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을 또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현재 저에게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수용하기 좋은 정의가 돼버린 거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 이야기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육은 골격을 지지 기반으로 운동을 하는 인체 구성 물질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이 말은 근육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은 골격에 대한 이해가 이미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근육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면은 골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 골격에 대해서는 뭐 그냥 별로 특별히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골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골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 후에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육은 이 전제로 가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은 어쨌든 뭐 힘을 발생시키게 되죠. 자, 근데 이 근육에서 발생된 운동력, 이 힘을 발생시킨 근육 내에서만 적용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근육 외로도 영향을 미치겠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주로 근육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딱 보면은 부분적이게만 너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근육이 우리 몸에 붙어 있고 골격 위에서 운동을 하는데 근육에 발생된 운동력이 그 근육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명히 이 근육의 운동력은 그 근육과 연결된 다른 물질들, 뭐 골격도 그렇고 뭐 근막도 그렇고 그 근육과 이어져 있는 다른 근육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근육 외로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 힘? 운동력을 발생시킨 근육. 정리 안 했다. 말이 어렵다. 일단 힘들다. 특정. 그쵸. 특정 근육에 발생시킨 힘은 어떻게 그 주변으로 전달이 되는가. 이거를 알려 그러면은 근육의 기시와 정지부에서 운동력 힘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요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시와 정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근육의 운동은 기시에서 발생돼서 정지에서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있을 때 힘줄이 여기 있으면은 운동력이, 그러니까 이동이 여기서 발생돼서 힘줄에서 이 발생된 힘을 되돌려주는 이런 식의 운동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또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정지점, 힘줄의 역할은 근육의 운동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생시킬 것이고 전달할 것이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은 당구 공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에 이렇게 하얀색 공이 있어요. 그 당구대를 갖고서 이렇게 뽀덕뽀덕하고 여기다가 이제 초크질 한다고 하죠. 이걸로 가격을 해서 공을 굴려서 다른 공을 치는 뭐 그런 놀이예요. 그런데 이 위를 치느냐, 정 가운데를 치느냐, 이 밑에를 치느냐에 따라서 공이 굴러가는 성향이 좀 틀려요. 저 그렇게 어려운 말 잘 몰라요. 저 독학을 해가지고 주동근, 기랑근 이런 거를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독학을 한 거라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처음 해부학 그 강연을 들을 때 주동근, 뭐 협력근, 기랑근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대체 저게 뭔 소리지 해가지고 제가 공부에는 영 재주가 없어서 그냥 그거는 공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익히는 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독학하면서 그냥 그런 약간 전문 용어는 잘 모르는 편이에요. 자, 당구를 칠 때 여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밀어치기, 끊어치기, 당겨치기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를 칠 때 그렇게 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위였을 때 그 공의 머리 쪽을 치게 되면은 밀어치는 게 그 효과를 훨씬 더 증대시킨다? 그냥 가운데를 쳐도 밀어치느냐 끊어치느냐 당겨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다른 공과 그 충돌을 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에를 치느냐 가운데를 치느냐 밑에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 흰색 공이 다른 공과 충돌했을 때 운동 방향에 차이가 생겨요. 밀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과 충돌을 했을 때 그 충돌한 공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끊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이랑 충돌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요. 충돌된 공은 굴러가지만은 이 공은 멈추는 거죠. 그리고 공을 딱 친 다음에
그 공을 쳤던 그 막대기를 끌어당기게 되면은 충돌된 공은 굴러가지만 이 공은 뒤로 자기가 이동해 왔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략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게 정지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힘줄이라고 쳐요. 힘줄의 크기라고 쳐요. 밀어치기를 하면은 힘줄의 영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끊어치기를 하면은 힘줄이 이만큼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겨치기를 하게 되면 힘줄의 영향력이 이만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육 대비 힘줄의 크기가 작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평균적이냐, 아니면은 힘줄의 크기가 되게 크냐에 따라서 기시점에서 발생된 힘이 얼만큼 밖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근육 내부에서 순환이 되느냐, 아니면 역으로 더 힘이 발생되느냐, 운동이 발생된 방향으로 되돌아가서 오히려 역으로 더 운동을 발생시키냐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고 나서 길이끈을 보게 되면 길이끈은 크기가 이만해요. 네, 크기가 이만해요. 대략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지점이 여기에요. 뭐 대략 요쯤 돼요. 요 끝자락 쪽에 이렇게 정지점들이 있어요. 근육의 크기에 비하면 정지점의 분포가 굉장히, 정지점이 굉장히 작은 거죠. 이거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근육의 크기에 비하면 정지점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구에서 흰 공을 밀어치기 한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은 이 힘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정지점, 힘줄의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서 근육의 기시점에서 발생된 힘이 더 멀리 뻗어나가게 퍼트리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갈비뼈가 있어요. 가는 뼈들이 우리의 가슴 쪽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갈비뼈에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날개뼈가 있어요. 그 날개뼈가 앞쪽에 있는 쇄골이랑 연결이 돼 있고, 이 날개뼈에는 팔이 달려 있어요. 팔을 위로 들게 되면 이 방향성에 연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옥님 말씀대로 등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자, 머리 쪽 두개골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개골 뒤쪽을 받치면서 뒤로 쓰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퍼트리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네. 길이끈에서 발생된 힘이 더 잘 퍼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길이끈의 정지점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광배근. 유사한 근육이죠? 이런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광배근. 광배근의 정지점은 여기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이에요. 광배근의 크기는 이만한데 정지점은 요만해요. 광배근의 운동 방향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힘을 여기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손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이는 거죠. 광배근은 전체적으로 허리 쪽으로 받쳐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발생된 힘이 손끝까지 전달되도록 정지점이 밀어치기 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이 되면 척추 길이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일으켜 세우는지를 알 수 있죠. 밀어치기를 통해서 뒷면 전체에 힘이 퍼지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퍼지는 힘을 이용해서, 힘이 계속 뻗어나가는 걸 이용해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치면 힘이 여기서 여기로 계속 작용되다 보니까 이쪽의 압력이 센 거잖아요. 압력이 높은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해서 넓적하게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등 전체로 힘을 퍼뜨려서. 그래서 힘줄의 크기가 근육의 크기에 비해서 힘줄의 크기가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을게요. 기립근을 단순히 척추를 기립시키는 근육이다 라고만 생각해버리면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냥 척추를 이렇게 세우는 근육이다 라고 외워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척추 기립시키는 근육의 이 성향? 어떤 식으로 기립을 시키느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강사로서 혹은 트레이너로서 나에게 운동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운동을 시킬 때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솔직히 요가뿐만 아니라 다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기립시켜야 되느냐를 이해하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게 되면 단순히 기립근은 상체를 끌어올리는 근육, 기립시키는 근육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스쿼트 자세를 갖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앉지 못해 보통.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척추 기립근의 연결성이 끊김이 없이 돼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립근의 연결성은 청골에서부터 두개골 하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자세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흐름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휘어질수록 힘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힘이 끊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의 전달력이. 우리가 공을 쳐서 직선으로 전달될 때 그 파급력이 더 세거든요. 근데 공을 쳐서 공이 휘어진다. 이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힘 주시면 안 돼요. 고관절에다가 힘 꽉 주고 막 엉덩이 막 뒤로 빼려고 막 허리 꺾고 막 그렇게 되면 목도 긴장되어 하게 되거든요. 잘 휘어지지 않을수록 힘의 전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의 크기와 그 근육의 운동 방향 그리고 힘줄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좀 더 좋은 운동 가이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휘어질수록 그 근육의 크기 대비 뭐 크기가 클수록 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겠죠. 그 범위가 넓으니까 휘어짐으로 해서 힘이 새 나가는 거죠. 새 나갈 수 있는 거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기립근이랑 광배근처럼 근육의 크기 대비 힘줄의 크기가 작은 거와 정반대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줄의 크기가 큰 근육들은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햄스트링이 힘줄의 크기가 클까요? 되게 유명한 힘줄이 있는데 심지어 이 힘줄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킬레스건은 누구의 힘줄일까요? 이 비봉근의 힘줄은 그 크기가 워낙 커서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얘는 당겨치기를 하는 애란 얘기죠. 어느 정도로 당겨치느냐 봅시다. 비복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힘줄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크기가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햄스트링은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힘줄은
여기 좌골결절 여기 이렇게 있어요. 햄스트링의 힘줄도 근육의 크기 대비 매우 작은 아이죠. 근데 이렇게 짚어놓으면은 기억에는 남을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육의 힘은 기시에서 정지로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복근이 운동을 해서 이 기시점에서 정지점으로 힘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힘줄의 힘이 너무 세. 당겨치기 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줄이 큰 만큼 당겨치기 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즉 얘가 토스하는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비복근은 작은 힘을 전달해도 그것을 받아치는 힘이 워낙 커서 다시 오히려 역방향으로 운동하는 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받아친 힘이 중간에 방해를 받는 위치가 없어요. 왜? 햄스트링의 기시점도 이쪽이거든요. 햄스트링 정지점이 여기에요. 전달되는 힘의 양, 이동 거리를 제한하는 게 힘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이렇게 센 애가 있는데 이 센 애가 받아치는데 그거를 받아준 애는 요만해요. 심지어 다리 끝자락에 있어요. 서로 끝과 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비복근이 받아쳐야 되는 힘의 거리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복근 내에서만 힘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비복근을 넘어서는 정도의 힘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아킬레스건.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게도 대둔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둔근의 힘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힘이 뻗어 올라온다고 쳤을 때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비복근의 운동력을 받아쳐서 뻗어 올린다고 했을 때 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둔근의 결이 이렇거든요. 이거를 이게 쳐 올려진 힘을 모아준 형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뭔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뻗어 올라온 힘을 다시 또 모아줘요. 형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골반이죠. 모여지는 위치가 대략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천추, 천골이 위치한 부분이죠. 아킬레스건이 받아친 힘을 중간에 제동을 거는 애가 없고 오히려 햄스트링 기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그거를 더 뻗어 올리게 되는 힘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뻗어낸 힘은 뭘 받는다고 그래야 되지 이걸? 추가적인 힘을 받아서 더 쭉쭉 뻗어 올라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복근은 제2의 심장이다라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진력. 그렇지. 어휘가 너무 딸리네 내가. 대둔근인 그 힘을 여기서 모아주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햄스트링의 힘줄이 근육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도 납득이 가죠. 햄스트링의 기시점에서 발생된 힘을 밀어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둔근의 형태나 햄스트링의 힘줄의 크기나 모든 것들이 아킬레스건에 쳐 올려지는 힘, 이것에 계속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힘이 여기서 발생돼서 뻗어 올라가면서 모여진다. 제2의 심장이 운동을 하는 방법, 하는 이유. 자, 이거는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겠죠? 우리의 피는 동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정맥을 통해서 뻗어 올라오는 힘에 추진력을 주는 게 비복근의 운동력을 기반으로 아킬레스건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햄스트링의 힘줄은 그 힘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밀어치기를 통해서 더 퍼뜨려 준다. 힘을 퍼뜨리고 대둔근이 모아주고. 그리고 대둔근의 힘줄이 여기 있는 이유도 분명 있을 거예요. 형상적으로 모아주는 게 되겠지만 어쨌든 대둔근의 운동 방향은 이 장골 능선에서 이쪽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 뒤쪽에서 어떤 형태의 운동 방향이 일어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줄의 크기에 대해서 그 힘줄의 크기에 따른 역할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요 당구를 좀 치면서 당구 치실 것까지 없고 그냥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다 했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까요? 어쨌든 여기서 발생되는 힘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둔근이 어쨌든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힘을 바깥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둔근이 이 힘을 밑에서 뻗어 올라오는 힘을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온 애를 바깥쪽으로 토스를 시켜버려. 이 뭐하는 짓일까요, 이거? 아마도 그래서 허벅지 외측에는 대퇴근막 장근이랑 장경인대가 존재하는 거겠죠. 근육이 아니라. 근육은 탄성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힘이. 근데 근막과 인대는 탄성이 근육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완전히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볼 거란 얘기를 했죠. 힘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다시 밑으로 토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막의 성향을 띤 긴 근육, 거기에 인대가 함께 있는 거죠. 즉 아킬레스건이 밀쳐 올린 당겨치기에서 역방향으로 운동하는 힘이 햄스트링을 거치면서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근막의 성향을 가진 되게 단단한 성질을 가진 근육을 통해서 제동을 걸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대까지 합세해 있다. 이 힘이 엄청나다는 얘기고 엄청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종아리 바깥쪽에는 뭐 이런 근막이나 인대 이런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종아리는? 종아리에선 이 힘이 대체 어떻게 작용되나? 힘이 약해지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마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종아리의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골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막이나 인대가 골격보다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얇아도 골격은 골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어 나오는 힘을 골격을 두 개로 분리해서 골격을 통해 제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아킬레스건이 힘을 뻗어 올려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힘을 두 개로 갈라서 다시 모아주는 형상인 거죠. 종아리는 근막이나 인대가 아닌 골격의 형태를 이용해서 힘을 제어하고 있다. 힘의 운동성을 제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이든 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